학교는 그냥 1년치를 녹음해서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계속 듣다가 문제성 발언이 캐치되면 이제 바로 민원 넣고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녹음의 문제점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 애들끼리 화장실 가서 뭐 하는 거 다 녹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비밀까지도 다 녹음이 되는 거라서 상당히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사건을 맡으신 적도 있으신 거세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녹음 계약 발견됐을 때 원래는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로 고소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 보니까 결국 망설이다가는 안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황당한 민원 같은 거 있을까요? 가해자 측에서는 그냥 학교폭력 조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학폭 조사가 시작되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일단 아동학대에 신고가 들어가면 학생들과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그냥 네, 신고하는 선생님을 거예요? 배제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조사 절차가. 그래서 그런 방식이 나름 팁이랍시고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폭력에 무고죄는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 무고라는 게 입증이 좀 어려운 범죄거든요.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상대방을 이제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징계받게 하기 위해서 신고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가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한 대 때렸어요. 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에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담임 선생님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학폭이 좀 가장 많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도 학교 선생님이신데 요즘 이제 희귀코머리라고 해서 또 안 나오는 애들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학생들 문제야 뭐 예전부터 있었을 텐데 좀 문제 양상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사이버 관련한 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사이버 관련 범죄로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또 히키코모리처럼 사회적인 교류가 안 된 학생들도 늘고 있어서 예전 학생들의 문제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말죽거리 장소처럼 애들끼리 뭐 그런 식으로 싸웠다면 요새는 좀 교묘하게 괴롭히거든요. 증거가 남지 않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 괴롭히나요? 정신적으로 막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게 증거가 남지 않게 지나가면서 욕설하고 지나간다거나 바디캠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증거 수집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네, 이런 네. 걸 보고 네.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게 안 될 것이다. 네. 이런 걸 많이 아는 거죠. 애들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연성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있는 관계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알고 1대1로 욕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 나 고소 못해. 이거 범죄 안 된대. 이런 식으로요.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님들 많으신가요, 요즘에? 네, 정말 많습니다. 네. 매일 전화 오고요, 전국에서. 그런데 그 아동학대라 함이 폭력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세요? 근데 그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것도 사실 뭐 욕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아이를 차별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거나 혹은 뭐 아이를 뭐 교묘하게 괴롭혔다거나 뭐 그러니까 되게 입증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들을 주장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뭐 우리 아이 째려봤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고소를 하세요. 저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에 혼잣말로 욕한 것 때문에도 문제된 게 있었었죠. 근데 혼잣말로 욕하는 거는 문제되죠. 아이가 듣는 앞에서 욕설을 하면 그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연락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폭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학폭이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게요. 학교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사안 처리를 하시거든요. 담임 선생님들이 사안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민원 같은 것 때문에요. 사실 학폭 담당 선생님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연수를 받으시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잘 하고 계시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오히려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선생님도 자체적으로 조사는 해보셔야 되고 상담은 해보셔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최대한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하시는 것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법률 전문가 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학폭이 이루어지면 이제 가해자분들은 소송하고 피해자분들은 울고 뭐 변호사는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죠. 이게 학폭 분야가 활발해진 이후부터 변호사 업계는 사실 호황이었어요. 원래 변호사 전문 분야에 뭐 부동산, 이혼, 형사 뭐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학폭 전문 분야가 생길 정도로 학폭 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학폭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낮고 변호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교육자적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간의 싸움에 결국엔 어른들이 개입하고 법률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는 참 안 좋은 해결 방식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학폭위 제가 진행을 해보면 한 70% 정도 사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더글로리 이런 학폭이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욕했어요. 제가 저한테 때렸어요. 막 이런 류의 사소한 학폭들도 대부분 올라오거든요. 거의 행정력 낭비죠. 사실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 꼬맹이가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학폭 관련돼서 교육을 받았대요. 그 이후에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누가 뭐 욕하거나 지나가다 툭 건드려도 신고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고하고 그 부모님들도 참지 않으세요. 예전 같으면 너 얘한테 사과해 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저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 싶을 정도로 화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 싸움 되는 거죠. 네네. 교사분들이 훈육을 하잖아요.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예전에는 설치한 기준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훈육을 해서 체벌을 해도 그게 학대가 아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원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면 폭행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체적 훈육은 불가능하고 생각 의자에 앉힌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신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두 안 됩니다. 손 들고 있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학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고 이제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한 것인데요. 그거는 각 사안마다 판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규교사 시절이어서 열정이 넘쳤을 때였는데 저희 반에는 이렇게 좀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애가 자꾸 엇나가는 애가 있었거든요.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괜히 애들 괴롭히고 또 덩치는 또 커가지고 애들 때리면 또 엄석대 노릇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걔를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걔가 자꾸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작전을 바꿔야겠다 해서 개인적인 친밀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에 데려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해주고 뭐 영화 쇼핑도 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큰 장성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신규 뭐 24살 이런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이 키가 한 178이었어요. 이미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 학생을 자꾸 집에 데려가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선생님들도 계신 거죠? 그럼요. 특히 이제 학교 밖에 나가서 만난 것만으로 징계받은 선생님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은. 네, 뭐 아무래도 조심하라는 거기도 하고 또 지금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저를 받아들여주고 마음이 바뀌었지만 아이가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싫은데 선생님 자꾸 나오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워낙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수업만 하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네, 거죠. 네, 애들에 대한 뭐 케어나 이런 거는 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때문에 애들이 변하거든요. 선생님의 가치관, 태도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수업 내용만 전달하라고 하면 그건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닌 거죠.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아침맞이 활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핀란드 같은 데서 다 북유럽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애들 아침에 오면 한 번씩 안아주고 아니면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침 왔을 때부터 학생들을 반겨주는 그런 활동이에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 삼아서 성추행이라고 신고하시는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침맞이 활동도 못 하거든요.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접촉 자체는. 자기 아이를 아예 만지지 말라고 하시니까 남자건 여자건 선생님이건 그냥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왜 학폭이 안 없어질까요? 근데 사실 학폭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게 성인 간의 범죄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런 폭력 성향의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뭐 있었던 어쨌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학폭이 아예 소멸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냥 그런 어떤 폭력 범죄에 의한 학폭 말고 같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뭐 이런 종류의 학폭은 교육 환경상의 문제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입시 위주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학폭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방법이 좀 더 진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 어떤 회복적 교육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친구를 존중하게 하고 결국 학폭이 그런 식으로 줄어들게 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건 뭐 글쎄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서요. 학폭 피해자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주로 이제 어떤 고통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게 아까 피해자들이 해야 될 일이 증거 수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에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부인을 하니까 학폭 피해를 당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애가 나 증거 수집할 거야 하면서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이들끼리 분쟁에서는.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굉장히 무너지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당하고 있는데 입증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럴 경우에 전학 가시는 분들도 많나요? 본인이 피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학부모님이 녹음기를 애기 네. 가방에 넣어서 네. 그거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최근에 네네네. 난 거 맞죠? 그게 가능하다라기보다는 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불법 녹음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허용된다라고 해석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늘어나긴 하겠네요. 이미 학교는 그냥 1년치를 녹음해서 듣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시간이 남아도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1년치를 다 녹음해서 다 네, 듣는 그냥 계속 듣다가 문제성 발언이 캐치되면 이제 바로 민원 넣고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집착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사실 그 정도면. 상상 이상이신 분들이 많네요. 근데 그리고 녹음의 문제점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 애들끼리 화장실 가서 뭐 하는 거 다 녹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비밀까지도 다 녹음이 되는 거라서 상당히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사건을 맡으신 적도 있으신 거세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녹음기가 발견됐을 때 원래는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로 고소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 보니까 결국 망설이다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신고가 돼야 사례가 남을 텐데 신고를 안 하세요. 학교에서 학부모 신고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잡았네요, 그걸. 아이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나 봐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학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뉴스에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담임 선생님들 안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뭐 그런 상담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습니다. 저희가 연수 같은 것도 많이 나가거든요. 선생님들 상대로. 그러면 담임을 기피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학부모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민원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민원도 뭐 좀 말이 되는 민원이어야 선생님들께서 커버를 해주실 텐데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되게 많거든요. 뭐 우리 아이가 뭐 배가 아프니까 뭐 신경 써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가 아파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뭐 10분 단위로 확인하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주말 연락, 야간 연락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과목 선생님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데 담임한테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을 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과목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 차이점이 담임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생활 습관을 좀 길러줄 의무가 있는데 요새는 훈육은 아동학대 곧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럼 공무원 그만두시고 변호사님 되신 지 몇 년 되셨죠? 차수로는 6년 차. 6년 동안에 꽤 많은 사건을 수임하셨겠네요. 네네.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세요? 변호사가 사실 사건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약간씩 각색해서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어떤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매번 계속 고민되는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동학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인데 선생님은 정말 그런 적이 없다. 너무 억울하다 하시고 근데 피해 아동들, 신고한 아동들은 진술을 해요. 선생님이 언제 이렇게 때렸어요. 목격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 법원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고 CCTV가 없어도 피해 아동의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억울해 미치시고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봐도 분명히 이분은 억울한 것 같은데 유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고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해결해 가야 될지 아직도 고민인 그런 경우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유죄가 만약에 나오면 네.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유죄를 받는다고 학교 선생님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법원에서 아예 취업 제한 명령이라고 해서 아동 관련된 기간에 뭐 5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뭐 이렇게 명령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징계도 받으셔야 되고 민사소송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특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아이가 1명이나 2명이 신고를 했어요, 반에서. 나머지 20명 애들이 다 선생님 편이에요. 선생님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화도 안 내시는 분이에요 라고 해요. 근데 법원은 얘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얘네가 왜 거짓말 하겠느냐. 나머지 애들도 다 그 수업 시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못 봤다는 거예요, 때리는 거를.
그럼 일부러 신고하는 애들도 꽤 있죠. 있죠. 분명히 있죠. 애들이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거짓말 하죠. 저도 어릴 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 유리한 대로 엄마한테 조금 더 편집해서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분명히. 근데 나빠서라기보다 애들은 원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애들인 건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거 제 이름으로 유의미한 판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교육 전문 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려서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좀 의미 있는 판례를 제 이름으로 많이 남겨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특별히 특이한 뭐 이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내용이 좀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요. 법률 얘기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 되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